3년 전 한 번의 변고로 도련님은 쓰러진 뒤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명의를 불러들였지만 모두 손을 놓았고 집안은 끝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거지 아이 하나가 문을 밀고 들어와 한번 훑어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이 병 내가 압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아이가 3번 침을 놓는 순간 평생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던 도련님이 스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기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묻혀있던 피의 빚이 되돌아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지던 때는 봄이 막 저물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한나절 거리에 있는 고을, 평온하던 저작거리 한복판에 자리한 진기 비단전의 붉은 소술 대문이 반쯤 닫혀 있었습니다. 문 위에 걸린 금빛 현판은 며칠째 이어진 음침한 비에 젖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마치 이 집 주인의 처지처럼 한때의 위세가 서서히 쓰러져 가는 듯 했습니다. 안채 큰 방 안으로 들어서면 짙은 탕약 냄새와 향 연기가 한데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정교하게 조각된 퇴약 위에는 20을 갓 넘긴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한지처럼 창백한데 두 볼에만 이상한 홍조가 올라와 있었지요. 그가 바로 진기 비단전의 도련님 심재헌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외아들로 용모도 준수하고 촉망받던 수재였지요. 3년 전 생원시에 합격하여 대과를 준비하던 바로 그때 느닷없이 괴이한 병이 덮쳤습니다. 처음에는 2다리가 저렸고 이내 온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요. 남의 손에 밥을 받아먹고 몸을 씻겨줘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모를 처지로 심씨 집안의 재산을 한 줌씩 갉아먹어 갔지요. 재헌은 목구멍에서 거친 숨을 토해내며 손가락 끝을 가까스로 꼼지락거렸습니다. 눈빛은 공허하게 천장의 장지문 무늬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3년이었습니다. 온몸이 굳어가던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는 그저 날이 가고 달이 가는 것을 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침상 곁에는 무명 치마를 입은 중년 여인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요. 재헌의 어머니 윤씨 마님이었습니다. 옆에는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서서 미간에 주름을 잡고 있었는데 고을에서 이름 높은 의원 이진겸이었습니다. 이진겸 의원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의 무능함이 아니옵니다. 도련님의 병은 풍비도 아니고 허증도 아니옵니다. 맥이 어지럽고 경락이 막혀 오장육부 어딘가에 무언가가 틀어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침도 놓아보고 탕약도 써보고 안마도 해보고 심지어 도관의 도사까지 불러들였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의원 나으리, 우리 집이 이 아이 병에 이미 은자만 양을 쏟아부었습니다. 고을 안팎에 이름난 의원은 다 불러봤지요. 그래도 재헌이가 이렇게 평생 누워만 있어야 한단 말씀입니까? 재헌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 가장자리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요. 그 비단전에 다시 가보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비단들이 넘실거리는 가게를 사랑채에 앉아 책이라도 한 권 펼쳐 들고 싶었지요. 하지만 손을 들어 올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부모님이 점점 야위어 가는 것을 지켜봤고 비단전 장사가 날이 갈수록 시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깊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청마루에 걸린 대나무 발이 바깥에서 누군가에 의해 확 젖혀지더니 비 그친 뒤에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가 방 안으로 훅 밀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문 앞에 10세쯤 되어 보이는 어린 거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기운 자국
투성이의 헌옷을 걸친 채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뺨에는 흙이 묻어 있었으며 손에는 반쯤 먹은 보리개떡을 들고 있었지요. 청지기 왕복이 황급히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가 들여보냈느냐? 썩 나가지 못할까? 여기가 어디라고 비렁뱅이가 함부로 들어와. 이곳은 심시댁 안채야. 빌어먹는 곳이 아니라고. 그런데 거지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까맣게 빛나는 두 눈이 자리에 누운 심재헌을 똑바로 바라봤지요. 목소리는 맑았지만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병, 제가 압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일순 조용해졌지요. 윤심아님이 울음을 멈추었고 이진겸 의원이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흘렸으며 왕복은 기가 막혀 수염이 곤두섰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는 거지 아이가. 이 나으리 같은 명의도 못 고쳤는데 네가 무엇을 안다는 게냐. 거지아이는 왕복이 밀어내려는 손을 무시한 채 침상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재헌의 얼굴빛을 찬찬히 살피더니 가느다란 손가락을 손목에 얹어 맥을 짚었지요. 손은 가늘었지만 힘이 있었고 눈빛은 오롯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빌어먹는 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눈빛이었지요. 이진겸 의원이 분기탱천하여 소리쳤습니다. 하찮은 아이야. 버릇없이 굴지 마라. 진맥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데 네가 감히 이런 소란을 피우느냐. 그러나 윤심아님이 이진겸 의원을 막아섰습니다. 나으리, 잠깐 지켜보시지요. 어차피 더 나빠질 것도 없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이미 막다른 데까지 왔으니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이지요. 거지 아이가 손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이분의 병은 흔한 마비가 아닙니다. 3년 전 크게 놀라셨고 거기에 한사까지 들어와 기가 무너지고 경락이 막히고 어혈이 심장을 짓눌렀지요. 다른 의원들은 증세만 다스리고 근원을 잡지 못했습니다. 약과 침이 모두 엇나갔으니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깊어진 것이고요. 재헌은 3년 전에 크게 놀라셨다는 말에 눈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그날 밤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빗길에 노상 강도 때와 마주쳤지요. 가까스로 하인들에게 구해졌지만 혼이 쏙 빠지는 공포를 느꼈고 그날 밤 고열이 오르더니 이후로 다리가 점차 마비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만 털어놓은 것이었는데 이 아이가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이진겸 의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사가 들어 기가 끊겼다고 어찌 온몸이 이 지경이 되느냐. 경락 막힌 것을 내 놈 같은 어린 거지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게냐. 거지 아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서 배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를 꺼냈지요. 열어보니 침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진겸 의원의 것만큼 섬세하지는 않았지만 반들반들하게 갈려 있었습니다. 침 3개만 놓으면 도련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겁니다. 거지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진겸 의원이 노기를 띠며 물었지요. 3개로 효험이 없으면 어찌하려느냐. 거지 아이가 윤심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효험이 없으면 마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효험이 있으면 밥 한 끼와 깨끗한 옷 한 벌이면 족합니다. 윤심아님이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해보렴. 재헌이를 낫게만 해준다면 밥과 옷이 뭐란 말이냐. 은자라도 내어주마. 거지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자는 필요 없습니다. 먹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왕복에게 도련님의 상체를 받쳐달라 하고 윤심아님에게는 2 다리를 눌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으며 첫 번째 침을 집어들었습니다. 재헌의 정수리, 백회혈을 향해 빠르게 찔러 넣었지요. 이진겸 의원이 곁에서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속으로는 그 백회혈이 자칫하면 뇌수를 다칠 수 있는 자리라고 여겼지요. 힘이 모자라면 어지럽고 세게 찌르면
뇌를 다친다고. 이 아이는 사람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는 것이라고. 그런데 침이 들어가는 순간 재헌의 온몸이 한 차례 부르르 떨렸습니다. 공허했던 눈빛에 무언가가 깜빡이듯 되살아났지요. 머리 꼭대기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목줄기를 타고 내려와 어깨까지 흘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거지 아이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두 번째 침을 집어들었습니다. 재헌의 가슴 한가운데 전중혈에 찔러 넣었지요. 이 침이 들어가자 재헌이 갑자기 굵게 기침을 했고 검붉은 가래 덩어리를 토해냈습니다. 가슴을 옥죄던 답답함이 반절이나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이진겸 의원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 의원 노릇을 해왔지만 이런 침법은 처음 보았지요. 전중혈은 기에 받아라 함부로 침을 넣지 않는 자리인데 이 아이는 정확히 꽂고 힘의 조절마저 딱 알맞았습니다. 분명 범상치 않은 솜씨였지요. 거지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침을 집어들어 재헌의 다리 족삼리혈에 찔러 넣었지요. 이 침이 들어가자 재헌은 두 다리가 저려오는 느낌을 받았고 곧이어 따뜻한 기운이 경락을 따라 위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아무 감각도 없던 두 다리에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살아있는 느낌이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발가락이 스르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재헌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지요. 윤씨 마님이 놀라움과 반가움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재헌아, 말을 할 수 있구나. 내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니 어찌나 반갑던지. 거지 아이가 세 개의 침을 모두 뽑으며 말했습니다. 경락이 뚫렸고 어혈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일어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왕복이 서둘러 다가가 재헌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재헌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온 힘을 모아 두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허물어질 것 같았지만 잠시 후 그는 진짜로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윤씨 마님과 왕복이 눈이 둥그레져서 할 말을 잃었지요. 이진겸 의원은 눈을 비비며 자신이 보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재헌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를 내려다보고 다시 발을 조금 옮겨 보았지요. 왕복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면서도 그는 정말로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꼬박 3년 만에 그가 다시 일어선 것이었지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재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 발을 내디뎠고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3년 그 오랜 세월 끝에 다시 서 있었지요. 윤씨 마님이 달려와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재헌아, 드디어 일어섰구나. 하늘이 굽어보셨구나. 재헌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거지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 어른의 구명지은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거지 아이가 뒤통수를 긁으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제가 이 병을 알았을 뿐인데 별 말씀을. 이진겸 의원이 다가와 두 손을 모아 읍하며 말했지요. 어린 신의 의술이 이리도 높으니 노인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스승이 어느 분이신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어찌하다 거리를 떠돌게 되셨고요. 거지 아이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작은 소리로 말했지요. 스승은 따로 없습니다. 이 의술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의원이셨는데 중병으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빌어먹고 다니게 됐습니다. 윤씨 마님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은인, 갈 데가 없다면 여기 머물거라. 앞으로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니 입을 것 먹을 것은 걱정 마라. 거지 아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말았지요. 손으로 배를 어루만지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저는 아추라고 합니다.
윤씨 마님이 서둘러 몸종에게 아추를 데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라 이르고 부엌에는 넉넉한 밥상을 차리라고 분부했습니다. 왕복은 재헌 도련님이 멀쩡히 걸어 다니시는 것을 보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앞채로 달려가 심영감에게 이 경사를 전했습니다. 이진겸 의원은 아추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재헌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지요. 수십 년 의원 노릇을 해왔건만 오늘 어린 거지에게 뒤처졌습니다. 민간에 숨은 고수가 있다더니 다시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만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재헌은 방 안에 서서 오랫동안 잊었던 두 발이 마루에 닿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비 그친 뒤에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걸 바라보니 온 세상이 환해진 것 같았지요.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물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추는 어찌 그리 어린 나이에 저런 의술을 익혔을까?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 이 뒤에 뭔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지요. 서쪽 별채가 깨끗이 치워져 아추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아추는 백꽃나무 책상 앞에 앉아 따끈한 국수 한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허겁지겁 먹고 있었지요. 얼굴에 흙이 씻기고 보니 눈썹이 반듯하고 눈이 맑은 단정한 아이였습니다. 눈꼬리는 살짝 위로 올라가 있었고 눈빛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차분함이 배어 있었지요. 몸종 춘희가 곁에 서서 보다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추 어른, 천천히 드세요. 부엌에 얼마든지 있는데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요. 아추가 어물어물 대답하며 그릇을 다 비우고 국물까지 마셨습니다. 입가를 훔치며 배부른 미소를 지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이렇게 배부르고 마음 편히 먹은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춘희가 슬며시 물었으나 아추 어른, 의술이 참 대단하셔요. 아버지께서 어떤 의원이셨기에 이런 재주를 가르쳐 주셨나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아추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허리춤에 달린 낡은 양낭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지요. 우리 아버지는 진겸이라고 하셨어요. 아추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지요. 아추의 아버지 진겸은 젊은 시절 내의원에서 일했습니다. 성품이 강직하고 아첨을 모르는 분이라 권세 있는 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결국 모함을 받아 내의원에서 쫓겨났지요. 이후 고을박 돌고개 마을에 작은 약방을 차리고 기생당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진겸은 의술이 뛰어났고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가난한 백성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지요. 팔도 이웃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추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약방에서 자랐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5살 때 이미 약초 100가지를 알아봤고 10살 때는 혼자서 침을 놓을 수 있었지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의자인심이란 귀천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한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공덕이니라. 그런데 이런 훌륭한 의원이 3년 전 청천벽력 같은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고을의 토호 장서방이 패거리를 이끌고 기생당으로 들이닥쳤지요. 장서방의 아들이 괴이한 병에 걸려 온몸이 뒤틀리고 입에서 거품을 물었는데 고을의 어느 의원도 손을 못 댔다 하여 누군가 돌고개의 진겸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진겸이 장서방 아들의 맥을 찬찬히 짚어보니 이것은 병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조금씩 먹여온 만성독이었지요. 제대로 낫자면 오랜 시간 조리를 해야 한다고 진겸이 사실대로 알렸습니다. 장서방은 믿지 않았습니다. 시골 의원 주제에 감히 나를 우롱하느냐 하며 발로 약장을 걷어찼지요. 사흘 안에 내 아들이 낫지 않으면
이 기생당을 박살내고 너를 개밥으로 만들어주겠다며 패거리를 끌고 돌아갔습니다. 진겸은 그 뒤로 매일 장서방 아들에게 약을 보내어 정성껏 조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밤 장서방 아들이 급작스레 숨을 거두었지요. 장서방은 비통에 잠겨 진겸이 의술이 부족하여 제 아들을 죽였다고 우겼습니다. 패거리를 이끌고 다시 기생당에 들이닥쳐 부수고 약을 뒤엎고 진겸을 포박하여 매질을 퍼부었지요. 장서방은 돈으로 관할을 매수하여 진겸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안에서 진겸은 사람답지 않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얻어맞고 음식도 끊겼지요. 아추는 그때 겨우 10살이었는데 옥 앞을 맴돌며 울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진겸이 옥에 갇힌 지 1회째 되던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몰래 약과 먹을 것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지요. 선생, 장서방 아들은 선생이 죽인 게 아니요. 원수를 진 누군가에게 독을 먹었던 것이요. 장서방이 선생을 모함하는 것은 선생 손에 있는 의서를 오래전부터 탐냈기 때문이요. 진겸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히고 분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의서 한 권이 있었지요. 온갖 난치병의 치법이 기록된 진씨 집안의 가보였습니다. 장서방이 그 의서를 탐내어 아들의 죽음을 빌미로 자신을 잡아넣은 것이었습니다. 검은 옷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서 탈출하십시오. 더 있으면 늦습니다. 그러나 진겸은 이미 기력이 다해 있었습니다. 여러 날의 주리와 매질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도망칠 힘이 없었지요. 그는 품속에서 의서를 꺼내 검은 옷 사람에게 건네었습니다. 은혜는 고맙소만 나는 이미 틀렸소. 이 의서를 내 딸 아추에게 전해주시오. 아이가 의술을 닦아 후일 백성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아추에게 전해주시오. 내 원수는 갚으려 하지 말고 제 목숨이나 잘 부지하라고. 검은 옷 사람이 의서를 받아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진겸은 옥중에서 억울하게 숨을 거두었지요. 아추는 아버지의 죽음을 전해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수를 갚고 싶었지만 혼자 힘으로는 장서방의 상대가 되지 못했지요. 기생당은 장서방에게 빼앗겨 노름판이 되었고 아추는 갈 곳을 잃어 거리를 떠돌며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아추는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빌어먹으면서도 의서를 파고들었습니다. 의술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지요. 재헌의 병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도 의서에 비슷한 사례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 전 크게 놀라 기가 끊기고 경락이 막혔다는 것을 의서 덕분에 단번에 짚어낼 수 있었지요. 그리고 아추는 어렴풋이 기억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생당 창가에서 말을 탄 젊은 양반이 약방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요. 하인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싸우는 소리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젊은 양반이 재헌이었고 강도떼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아추는 그 강도들이 장서방이 부리는 건달들과 한통속이 아닐까 늘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장서방은 평소에도 지역 건달들을 끼고 고을에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질렀으니까요. 그렇군요. 춘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추어른, 정말 기구한 사연이시네요. 그 장서방이라는 자,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아추는 눈가에 눈물을 훔치며 눈빛을 굳혔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반드시 증거를 찾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기생당을 되찾을 겁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재헌과 윤씨 마님이 들어왔습니다. 재헌은 이미
옥빛 도포로 갈아입어 있었는데 얼굴이 아직 창백하긴 해도 기색이 한결 나아 보였고 걸음도 훨씬 안정되어 있었지요. 아추얼은 음식이 입에 맞으십니까? 윤씨 마님이 온화하게 물었습니다. 아추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재헌이 아추를 바라보며 눈빛 가득 고마움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추얼은 오늘의 은혜는 평생 갚아 나갈 것입니다. 방금 춘희에게 들었는데 아버지 어른께서도 의원이셨다지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추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재헌과 윤시마님 앞에 아버지의 사연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다 듣고 난 재헌과 윤시마님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너무 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그 장서방이라는 자 정말 무도하구나. 윤시마님이 오들오들 떨며 말했습니다. 아추얼은 걱정 말게. 우리 심시집이 반드시 원통함을 풀어드리겠네. 재헌도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추, 어른 아버지의 억울함을 우리가 꼭 씻어드리겠습니다. 장서방 같은 토호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재헌은 3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 강도들의 몸놀림이 보통 건달 같지 않았지요. 더구나 그들은 그의 돈을 빼앗아 가지도 않고 그와 하인들만 때려 쓰러뜨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강도들의 목적은 강도질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헌의 아버지 심영감은 고을에서 이름난 부상으로 사람됨이 올고다 가난한 백성을 즐겨 도왔고 장서방의 횡포를 수차례 관아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장서방이 그 일을 앙심으로 여겨 심씨 가문에 보복하려 했을 가능성이 컸지요. 재헌을 재기불능으로 만들어 심씨 집안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즐기려 한 것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3년 동안 심씨 가문은 재헌의 치료비로 재산을 탕진했고 비단전 장사도 날이 갈수록 기울었으니 장서방의 속셈이 절반은 이루어진 셈이었지요. 아추얼은 재헌이 아추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심하시는 것처럼 그날 강도들이 장서방이 부린 자들이라면 그 자는 당신 아버지만 해친 것이 아니라 저까지 해친 셈입니다. 함께 손을 잡아 그자의 정체를 밝혀냅시다. 재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장서방이 저지른 죄가 이것만이 아닐 텐데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윤씨마님이 말했습니다. 재헌아, 너 몸이 이제 막 나은 참이니 서두르지 마라. 조용히 살피며 증거를 모아야 한다. 장서방이 이 고을에서 세력을 부리는 게 만만치 않으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 바로 그때 청지기 왕복이 급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지요. 영감 마님, 도련님. 바깥에 이진겸 의원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급히 뵐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재헌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진겸 의원의 제자라. 무슨 일로? 왕복이 말했습니다. 이진겸 의원께서 집에 돌아가신 후 아추 어른의 의술이 너무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시어 제자를 보내 아추 어른을 스승으로 모시고 침법을 배우겠다 하신다 하옵니다. 사람들이 모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이진겸 의원은 이 고을에서 이름 높은 명의로 연세도 적지 않으신 분인데 그분의 제자가 열센 남짓한 거지 아이를 스승으로 모시겠다니 너무 의외였지요. 아추도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빌어먹는 사람인데 제가 어디서 감히 스승이 됩니까? 재헌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아추얼은 의술이 이토록 빼어나시니 이진겸 의원의 제자가 스승으로 모시려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양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른의 의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윤씨마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아추 어른, 그냥 받아들이세요. 앞으로 이 집에 계시면 말동무도 생기는 것이고요. 아추가 잠시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그러지요. 다만 저는 어리고 의술도 부족하오니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추, 어른이 너무 겸손하십니다. 이진겸 의원 제자분이 어른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으니 그분의 복이지요. 제가 들어오시라 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 남짓한 젊은 남자가 왕복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색 두루마기에 작은 갓을 쓴 얼굴이 단정한 청년이었지요. 아추 앞에 서더니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소생은 진명이라 합니다. 스승님께 침법을 배우고 싶어 찾아뵈었습니다. 아추가 허둥지둥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진명형, 일어나세요. 제가 어리니 스승이라 부르실 것은 없어요. 그냥 아추라 부르세요. 진명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른의 의술이 높으신데 소생이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온 것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진명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아추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아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로 배워나가도록 하지요. 진명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껏 배우겠습니다. 재헌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추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을 뿐 아니라 이진겸 의원 사제의 인정까지 받고 있으니 의술이 범상치 않음이 분명했지요. 그러나 동시에 장서방을 몰아낼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서방은 이 고을에서 수십 년 세력을 쌓아 관아 사람들과도 손을 잡고 있으니 증거를 잡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지요. 더구나 장서방 손에는 아버지 진겸의 의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의서는 진씨 집안의 가보이자 귀한 의술의 보고인데 절대로 그 손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추 어른, 재헌이 아추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풀고 의서를 찾으려면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내일부터 왕복에게 장서방의 행적을 몰래 살피게 하고 증거를 모을 것입니다. 어른께서는 이 집에서 편히 쉬며 의술을 더 갈고 닦으십시오. 언제 쓰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련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도련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재헌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것이지요. 장서방이 당신 아버지만 해친 것이 아니라 저도 해쳤으니 목표가 같은 겁니다. 윤씨마님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재헌아. 너 몸이 갓 나은 참이니 이 일은 서두르면 안 된다. 우선 몰래 살피고 증거를 모으자. 장서방이 이 고을에서 새가 크니 괜히 자극했다간 큰 코 다친다. 바로 그때 왕복이 황급히 들어왔는데 안색이 어두워 있었습니다. 영감 마님 도련님, 바깥에 이진겸 의원 제자분이라고. 아, 맞아요. 진명형도 어서 앉으세요. 재헌이 진명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다들 쉬도록 하지요. 진명형은 내일 다시 와서 아추 어른에게 배우도록 하시고. 진명과 아추가 각자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재헌은 뜰 안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혈기방장하게 앞날을 꿈꾸던 수재였는데 그 벼락 같은 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지요. 지금은 나았지만 더 큰 싸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가족이 있고 아추라는 든든한 동료가 생겼으며 진명과 이진겸 의원도 있었으니까요. 힘을 모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물음 하나가 남아 있었지요. 옥중에서 아버지 진겸에게 약과 먹을 것을 들여보내고 의서를 전했다는 그 검은 옷의 사람, 그게 대체 누구였을까? 진겸과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그 의문이 씨앗처럼 마음속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풀려면 먼저 장서방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지요. 날이 동트기도 전에 심씨댁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왕복이 무명 바지저고리로 갈아입고 얼굴에 그을음을 묻히고는 보퉁이를 들고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재헌의 분부대로 장서방의 죄증을 캐러 나선 것이었지요. 장서방에게는 세 군데 근거지가 있었습니다. 고을 남쪽의 노름판 기생당, 서쪽의 주막 취선루, 그리고 고을 북쪽의 집이었는데 그곳의 패거리와 남에게 보여선 안 되는 것들을 숨겨놓았다고 했지요. 왕복은 우선 노름판부터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뒤섞여 있으니 어쩌면 쓸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노름판은 밤새 시끌시끌했고 문을 들어서자마자 지독한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왕복은 등을 잔뜩 웅크리고 구경꾼 늙은이처럼 돌아다녔지요. 노름판 한켠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건 채 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살이 가득 오른 건장한 사내가 돈을 따고는 판을 탕탕 치며 으스댔지요. 왕복은 그 사내가 장서방의 으뜸 하수인 별명이 검은소라는 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검은소 형, 역시 대단하십니다요. 옆에 있던 자가 살갑게 아첨을 떨었습니다. 3년 전 그 일도 형님이 하신 거라면서요. 심씨댁 도련님 두 다리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고요. 왕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지요. 검은 소가 잘난 척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서방님 분부가 한 목숨 살려두고 심씨 집이 천천히 망해가는 꼴을 보라는 거였거든. 안 그랬으면 그날 밤에 끝장을 냈지. 서방님은 왜 당장 죽이지 않으셨대요? 누군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검은 소가 술을 꿀꺽 들이켰습니다. 심영감이 예전에 관아에다 서방님을 고발했잖아. 서방님이 그 보복을 하신 거지. 아들이 쓰러져 누워있는 꼴을 보는 게 죽이는 것보다 더 못된 것이 아니냐고. 그리고 그 진 약방 사건도 서방님이 편히 기생당을 차지하자면 심씨 집과 관아가 서로 엮여 있어야 하셨거든. 왕복은 들으면 들을수록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재헌 도련님이 3년 내내 꼼짝 못하신 것이 정말로 장서방이 꾸민 보복이었고 거기에 진겸의 억울한 죽음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더 들으려고 다가가던 순간 검은 소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시선이 딱 마주쳤습니다. 검은 소가 날카롭게 훑어보며 말했지요. 이 늙은이, 아까부터 여기서 뭘 기웃거리는 거야? 왕복이 당황하여 얼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 그냥 구경이나 하려고요. 구경? 검은 소가 위아래로 살피더니 미심쩍은 눈빛을 던졌지요. 낯짝이 낯설다. 혹시 딴 노름판 첩자 아냐? 옆에 있던 패거리들도 둘러싸며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왕복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며 몸을 돌려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검은 소가 팔을 낚아채더니 말했습니다. 도망을 치려고 그렇게 쉬울 줄 알아? 덮쳐라. 패거리들이 왕복을 바닥에 깔아뭉갰습니다. 이곳이 장서방 구역인데 몰래 기웃거렸다는 이유로 패대기를 치는 것이었지요. 왕복은 속에 있는 것이라곤 동전 몇 채과 굳어빠진 보리떡뿐이었습니다. 간첩도 뭣도 아닌 게 확인되었지만 검은 소는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몰래 엿들었으면 그냥 보낼 수는 없지.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거든. 눈짓을 하자 한 패거리가 몽둥이를 집어들더니 왕복의 다리를 세게 내려쳤습니다. 왕복이 비명을 질렀지요.
뼈에서 쪼개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진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를 꽉 물고 자신이 심시댁 사람이라는 것을 발설하지 않았고 재헌의 계획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저놈 내다 버려라. 구경 와서 재수없게 검은 소가 짜증스레 말했습니다. 패거리들이 왕복을 질질 끌어다 노름판 뒷문 골목에 내팽개쳤습니다. 왕복은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진 채 온몸이 떨렸지만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장서방 사람들이 달려올까봐 두려웠지요. 들은 소식을 어서 재헌 도련님께 전해야 한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각 심시댁 앞마당에서는 아추가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침 놓기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허수아비에는 침이 가득 꽂혀 있었고 솜씨가 막힘없이 정확했지요. 진명이 곁에서 유심히 지켜보며 때때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며칠 지내다 보니 진명은 아추의 의술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공경하게 되었고 배움도 부지런히 이어갔지요. 재헌이 탕약 한 그릇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추얼은 부엌에 시켜 다려온 보약입니다. 매일 침 연습에 심신을 쏟으시니 보해야지요. 아추가 탕약을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막 들이키려는데 바깥에서 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몸종의 당황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왕복 어르신이 다치셨어요. 재헌과 아추가 눈을 마주치고는 황급히 달려나갔습니다. 문 앞에 두 하인이 왕복을 부축한 채 헐떡이며 서 있었지요. 왕복의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고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왕복 어른, 재헌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얼른 안으로 옮기라. 이르고 아추를 바라봤습니다. 아추가 얼른 앞으로 나서 왕복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눈썹이 좁혀졌지요.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안에 손상도 있어요.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다리를 못 쓸 수도 있고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아추, 어른, 제발 살려주세요. 재헌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왕복은 어릴 때부터 그를 지켜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장서방을 살피러 갔다 다친 것이니 마음이 죄스럽고 또 분했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추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명을 돌아봤습니다. 진명형, 제 약상자를 가져오시고 독주와 깨끗한 배, 그리고 침을 준비해 주세요. 진명이 얼른 대답하고 종종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씨 마님도 이진겸 의원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지요. 아추의 솜씨를 믿으면서도 왕복의 상처가 심각하니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추는 먼저 독주로 왕복의 상처를 씻고 침으로 혈자리를 자극하여 지혈과 진통을 했습니다. 왕복이 천천히 눈을 떴지요. 재헌을 보자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추가 눌러 막았습니다. 왕복 어르신, 움직이지 마세요.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당장 뼈를 맞춰야 합니다. 도련님, 왕복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가 중요한 말을 들었습니다. 장서방, 3년 전 그 일이 그자가 꾸민 것이 맞았습니다. 검은 소라는 자가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재헌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이 붉어졌습니다. 왕복, 알았습니다. 당신이 다 알아오셨네요. 걱정 말고 어서 치료를 받으세요. 반드시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아추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더니 왕복의 부러진 다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자리를 잡은 뒤 단번에 힘을 주었지요. 뚝 소리가 났습니다. 뼈가 맞아 들어갔지요. 왕복이 통증으로 크게 소리치다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추는 재빨리 배로 다리를 고정하고 큰 혈자리 여럿의 침을 놓아 기혈이 돌아오도록 도왔습니다. 바로 그때 이진겸 의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왕복의 상태를 보고
아추가 처치한 것을 살피더니 절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추 어른, 뼈 맞추는 솜씨가 정말 뛰어나군요. 이건 노인도 배우기 어려운 것인데 이진겸 의원이 왕복의 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성명은 건졌네요. 화려라는 처방을 쓸 테니 때에 맞춰 드시게 하면 한 달 안에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진겸 의원이 처방을 쓰며 말했습니다. 쓰면서 진명에게 건네 약방에 가서 좋은 약재로 지어오라 했지요. 값은 내가 낸다고 했습니다. 진명이 처방을 받아 얼른 달려나갔습니다. 윤씨 마님이 이진겸 의원에게 고마움을 전했지요. 이진겸 의원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서방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저도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힘이 없어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재헌 도련님이 낫고 아추어른처럼 비범한 분이 도와주시니 저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재헌이 마음이 뿌듯하여 말했습니다. 이진겸 의원, 도와주신다니 정말 든든합니다. 장서방의 세력이 커서 더 많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이진겸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지요.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3년 전 진겸 선생이 옥에 갇혀 억울하게 돌아가셨을 때 저도 살려달라고 청원을 넣으러 관아에 갔다가 쫓겨났지요. 나중에 몰래 알아보니 고을 원님이 장서방에게 뇌물을 받았기에 법을 굽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진겸 의원이 이어 말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내의원 의관이 있는데 그분이 장서방 아들을 진료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증세가 천계음이라는 독약 때문이었다고요. 이 독은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 발견하기 어렵고 주로 세도가 집안에서 쓰이는 희귀한 것이라 했습니다. 장서방 아들은 서울에서 누군가에게 원수를 진 것 같고 그쪽에서 독을 쓴 것으로 보인다 했지요. 진겸 선생이 그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독이 깊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아추가 이 이야기를 듣고 눈이 빛났습니다. 아버지의 의서에도 그런 독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풀기가 매우 복잡해서 아버지가 온 힘을 다했어도 살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장서방이 일부러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진겸 의원이 말했지요. 장서방이 처음부터 아들 죽음을 핑계로 진겸 선생을 제거하고 기생당과 의서를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장서방이 요즘 서울의 어느 나으리와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 나으리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지라 장서방이 그 힘을 믿고 이 고을에서 멋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재헌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서울의 나으리라면 더 골치 아픈 일이네요. 배후가 그렇게 크다면 몰아내기가 더 어려울 텐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겸 의원이 말했지요. 그 나으리가 세력은 크지만 원수도 많습니다. 게다가 장서방과 어울리는 것은 오로지 돈 때문이지요. 둘이 손잡은 증거를 잡아 사헌부에 올리면 나으리라도 감히 장서방을 공공연히 두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추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서방이 그리 약삭빠른데 증거를 어디 숨겨뒀을지 찾기가 쉽지 않겠지요. 이진겸 의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장서방에게 오충이라는 신복이 있는데 그자가 장부를 맡고 있지요. 돈 관리를 다 합니다. 그자는 사람이 겁쟁이에 욕심이 많기로 소문났습니다. 그 자를 돌려 세울 수 있으면 증거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충을 돌려 세운다고요? 재헌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물었습니다. 장서방 곁에서 오래 있던 자인데 어떻게 등을 돌리게 하지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추가 불쑥 말했습니다. 오충의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중병을 앓고 있는데 고을 어느 의원도 낫게 못했다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의서에
그 병의 치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어머니를 낫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치로 설득하고 정으로 움직여 오충이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윤시마님이 말했지요. 아추어른, 이 일은 당신에게 부탁드려야겠군요. 약재가 필요하면 우리 집에서 다 되겠습니다. 아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귀한 약재가 몇 가지 필요한데 구하기 어렵고 값도 비쌉니다. 재헌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구해지는 것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보내 알아보지요. 이어지는 며칠 동안 재헌은 사방에 사람을 풀어 수소문하여 결국 한 약재 상인에게서 귀한 약재를 손에 넣었습니다. 아추는 곧바로 약을 짓기 시작했고 진명을 데리고 몰래 오충의 집을 찾아갔지요. 오충의 집은 고울한 가난한 동네에 있었는데 집이 낡아 허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방에 누워 얼굴이 노리끼리하고 숨이 겨우 붙어 있었지요. 오충은 느닷없이 찾아온 아추와 진명을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무슨 일로 왔소? 아추가 말했습니다. 오충어른, 저희는 어머님 병을 고쳐드리려 왔습니다. 오래 낫지 않으신다 들었는데 제가 치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충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모르는데 왜 도와주려 하오? 무슨 속셈이 있는 것 아니오? 있습니다. 아추가 솔직하게 말했지요. 장서방의 죄를 드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장서방이 너무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당신도 그 곁에 있었으니 언제 화가 튈지 모릅니다. 지금 도와주시면 어머님을 살릴 수 있고 당신도 후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오충의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오. 서방님이 나를 잘 대해주셨는데 내가 배신할 수는 없소. 아추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잘 대해준다고요? 장서방은 당신을 이용할 뿐입니다. 나쁜 일이 드러나면 제일 먼저 당신을 쳐낼 것입니다. 그때는 어머님을 살리지도 못하고 당신 목숨도 위태로워질 것이에요. 오충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속으로 아추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장서방이 무섭고 잔인한 자라는 것을 수십 년 곁에서 지켜봐 왔으니까요. 이때 방 안의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추가 말했지요. 오충어른, 어머님 상태가 많이 나쁩니다. 더 늦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낫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오충은 어머니의 괴로운 얼굴을 바라보다가 결국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소. 한번 믿어보겠소. 만약 정말로 어머니를 낫게 해준다면 당신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말하겠소. 아추가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침으로 혈자리를 자극해 통증을 가라앉히고 미리 지어온 탕약을 먹였지요. 신기하게도 한식경이 채 지나기 전에 오충 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더니 눈을 떴습니다. 아들, 오충. 어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오충아, 뭔가 좀 나아진 것 같다. 그렇게 아프지 않구나. 오충이 기쁨과 감격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러고는 아추를 돌아보며 눈빛 가득 고마움을 담아 말했지요. 정말 신혜이시군요. 약속 지키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말씀드리겠소. 오충이 긴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장서방이 서울 나으리와 주고받은 편지와 장부가 고을 북쪽댁 사랑방에 있습니다. 그 방에 감춰진 공간이 있는데 열쇠는 그 어른이 항상 차고 다니는 폐물 속에 있지요. 진겸 선생의 억울한 죽음에 관련된 기록은 노름판 지하에 숨겨져 있는데 그곳에는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을 가둬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충이 덧붙였습니다. 장서방이 얼마 전에 의서 한 권을 손에 넣어 보물처럼 여기며 침방에 두었습니다.
조만간 그 의서를 서울 나으리에게 바쳐 더 큰 힘을 얻으려 한다고요. 아추가 의서 이야기를 듣자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장서방의 음모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헌은 소식을 전해 듣고 모두를 불러 모아 의논했습니다. 이진겸 의원이 말했지요. 장서방 북쪽 댁은 경비가 삼엄하여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오늘 밤 저와 진명이 장서방에게 가 진료를 해주는 척하며 주의를 끌겠습니다. 그 사이 아추 어른과 재헌 도련님이 사랑방으로 잠입하여 증거와 의서를 찾으세요. 재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서방이 요즘 부스럼이 나서 고생한다지요. 이진겸 의원이 찾아가면 반드시 맞아드릴 겁니다. 아추가 말했습니다. 사랑방에 들어가면 빠르게 증거와 의서를 찾겠습니다. 그런 다음 북쪽 댁 바깥 버드나무 아래에서 만나기로 하지요. 윤씨마님이 염려하며 말했습니다. 부디 조심하거라. 장서방 패거리가 모두 사납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버티려 하지 말고. 재헌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조심할 것입니다. 그날 밤 어둠이 깔리고 달도 없었습니다. 이진겸 의원이 진명을 데리고 약상자를 들고 장서방 북쪽 댁에 나타났지요. 문 앞 하수인이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요? 왜 왔어? 이진겸 의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을의 이진겸 의원입니다. 서방님께서 부스럼으로 고생하신다 들어 진료차 왔습니다. 하수인들은 이진겸 의원 이름을 알고 있어 소홀히 대하지 못했습니다. 얼른 안으로 들어가 알렸지요. 잠시 후 검은 소가 나왔습니다. 이진겸 의원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불편하시긴 한데 의원들을 여러 명 불러도 다 못 고쳤소. 당신이 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진겸 의원이 웃으며 말했지요. 걱정 마시오. 제가 온 이상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검은 소가 반신반의하며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장서방이 사랑채에 앉아 몸을 벅벅 긁으며 짜증을 부리고 있었지요. 이진겸 의원을 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진겸이라고. 어서 봐라. 못 고치면 네 의원 간판을 뽑아버리겠다. 이진겸 의원이 다가가 찬찬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습진입니다. 몸 안에 습기가 너무 쌓여 음식이 맞지 않아 생긴 것입니다. 제가 탕약을 드리고 침도 놓겠으니 사흘 안에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일부러 동작을 느리게 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진명에게 처방을 받아 적게 하고 약을 다리러 보냈지요. 아추와 재헌이 사랑방을 살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이 아추와 재헌은 어둠을 틈타 뒤채 담장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아추는 거리를 떠돌며 담장을 넘는 솜씨가 익숙해져 있었지요. 재헌도 젊었을 때 무예를 익혀두었던 덕에 어렵지 않게 넘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방에 들어서니 안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아추가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등잔불을 켰습니다. 방 안이 꽤 호사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했으며 벽에는 글씨와 그림이 걸려 있었지요. 감춰진 공간이 책장 뒤에 있을 것입니다. 재헌이 말했습니다. 오충이 알려준 대로 책장을 더듬기 시작했지요. 아추는 방 안 곳곳을 살피다가 자물쇠가 채워진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머리에 꽂은 비녀를 빼어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자 딸깍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지요. 열어보니 장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장서방이 수십 년 쌓아온 불법 수입과 관원들에게 뇌물을 준 내역이 세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을원님과 그 서울 나으리도 그 안에 들어 있었지요. 찾았습니다. 아추가 환하게 말하며 장부를 품에 챙겼습니다. 이때 재헌이 책장 한쪽 귀퉁이를 눌렀더니 딸깍 소리가 나며 책장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뒤에 감춰진 공간이 나타났지요. 재헌이 속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묶음 하나와 의서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장서방과 서울나으리가 주고받은 것으로 어떻게 돈을 거두어 드리고 백성을 짓밟는가 하는 내용이 빽빽이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의서는 겉표지가 달아 있었지만 진시 의서라는 글자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진겸의 가부 의서였습니다. 잘 됐습니다. 재원이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편지와 의서를 품 안에 넣었지요. 바로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누가 있느냐? 아추와 재원의 안색이 굳었습니다. 들킨 것이었지요. 재원이 얼른 편지와 의서를 품에 단단히 눌렀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두 사람이 막 창호를 통해 빠져나가려는데 사랑방 문이 발로 차여 열렸습니다. 팩거리가 쏟아져 들어왔지요. 맨 앞에 선 것이 검은 소였습니다. 이놈들 뭐야? 서방님, 방에 몰래 들어오다니 다 잡아라. 패거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재헌이 허리에 찼던 칼을 빼 아추를 감싸며 막아섰지요. 오랫동안 무예를 쉬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인지 칼을 쓰는 솜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여러 패거리를 막아냈지요. 아추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침 여럿을 꺼내 혼잡한 틈에 패거리들의 혈자리를 찔렀지요. 찔린 자들은 온몸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패거리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재헌이 점점 기운이 달렸지요. 검은 소가 재헌을 알아보더니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심시댁 도련님 아니오. 누워 계시다더니 어떻게 일어나셨어? 소문이 거짓이었군. 그러면서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재헌이 피했지만 몽둥이가 팔을 스쳤고 아파서 이를 갈았습니다. 아추가 이 광경을 보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품에서 침 여럿을 꺼내 검은 소의 눈 쪽을 향해 힘껏 날렸습니다. 검은 소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침이 어깨에 박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요. 얼른 가요. 아추가 재헌의 손을 잡아당겨 창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검은 소가 분을 이기지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쫓아가, 저놈들 잡아라. 패거리들이 뒤를 따라 쏟아져 나왔지요. 아추와 재헌은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버드나무 쪽으로 향하면서도 재헌의 팔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고 기력도 줄어들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아추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서 가요. 재헌이 이를 물고 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이진겸 의원과 진명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도련님, 아추어른 여기입니다. 이진겸 의원과 진명이 약속대로 버드나무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말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둘러 올라타세요. 이진겸 의원이 외쳤습니다. 아추와 재헌이 얼른 말 위에 올랐습니다. 이진겸 의원이 말체를 휘두르자 말이 심시댁 쪽으로 질주했지요. 검은 소와 패거리들이 버드나무까지 쫓아왔지만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분을 사기며 발을 구를 뿐이었지요. 심시댁으로 돌아오자 윤씨마님이 재헌이 다친 것을 보고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얼른 아추에게 치료를 맡겼지요. 아추가 조심스럽게 상처를 씻고 침으로 지혈과 진통을 한 뒤 약초를 발랐습니다. 재헌이, 도련님, 어머니가 왜 그리 어리석게 아추 어른 대신 칼을 맞으셨어요? 재헌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추 어른이 저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제가 지켜드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아추가 묵묵히 치료를 이어가면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기 탓에 다쳤다는 자책이 들었지요. 재헌이, 도련님, 미안합니다. 다 저 때문에. 재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증거를 손에 넣었고 장서방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이진겸 의원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안심하세요. 상처가 깊기는 해도 요긴한 곳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잘 조리하면 곧 나을 것입니다. 이진겸 의원과 아추가 한밤동안 재헌을 돌봤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재헌의 상태가 안정되었지요.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겼음을 알았지요. 장서방의 말로가 다가왔음을. 이튿날 이른 아침 어사 나으리가 군관들을 이끌고 장서방의 노름판, 주막, 북쪽 댁을 에워쌌습니다. 장서방의 패거리들이 완강히 버텼지만 군관들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아 금세 모두 제압됐습니다. 장서방 본인도 침방에서 끌려 나왔는데 어사와 증거들을 보고 기가 꺾여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고을 원님은 소식을 듣고 장서방을 두둔하려 했지만 어사가 뇌물을 받은 증거를 들이밀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사는 즉시 장서방과 원님의 죄상을 조정에 올렸지요. 소식이 서울까지 퍼지자 조정이 들썩였습니다. 임금께서 크게 노하시어 명을 내리셨습니다. 당장 장서방을 잡아 엄중히 다스리고 고을 원님은 파직하여 멀리 유배 보내라. 며칠 뒤 어사가 군관들을 이끌고 장서방을 체포하러 들이닥쳤습니다. 장서방이 놀라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어사가 호령했습니다. 장서방, 영모 모함죄로 체포한다. 검은 소가 마당으로 뛰쳐나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러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장부와 편지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뒤에서 조종했던 서울 나으리는 멀리 함경도로 유배를 갔고 장서방은 벼슬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뒤 제주도로 귀양을 갔습니다. 검은소 역시 포박되어 옥에 갇혔지요. 기생당을 노름판으로 만든 것을 비롯한 모든 불법이 드러나 장서방 무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겸의 억울한 누명이 풀렸습니다. 아추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풀려난 눈물이었습니다. 재헌은 아직 자리에 누워 회복 중이었지만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제 억울함도 풀렸고 진겸 선생의 누명도 씻겼지요. 다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물음이 있었습니다. 옥에서 진겸에게 약을 들여보내고 의서를 전했다던 그 검은 옷의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물음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서방이 잡히던 그날 밤 심시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칼잡이가 아니라 삿갓을 깊이 쓴 검은 옷의 남자였지요. 집을 지키던 하인이 발견했을 때 그는 저항 없이 나를 아추에게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추와 재헌이 마당으로 나와 그 남자를 바라보았지요. 왠지 낯이 익다는 느낌이 아추에게 들었습니다. 남자가 누구시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검은 옷 사람이 삿갓을 벗었습니다. 뺨에 흉터가 있는 중년 남자였는데 눈빛은 온화했지요. 아추가 눈이 커지며 몸이 굳었습니다. 당신 그날 아버지께 약을 넣어드린 분 아닙니까?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경풍이라 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오랜 지인입니다. 아버지의 지인. 아추가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떤 사이셨습니까? 왜 그때 아버지를 도우셨습니까? 경풍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와 당신 아버지는 내의원 동료였어. 당신 아버지가 성품이 강직하여 아첨을 하지 못하다가 모함을 받아 쫓겨났는데 나는 그것이 억울한 일임을 알면서도 힘이 없어 막지 못했소. 늘 그게 마음에 걸렸지요. 경풍이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장서방에게 잡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급했소. 그러나 드러내놓고 구하면 저까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 몰래 들어가 약과 먹을 것을 넣어드렸지요. 그날 당신 아버지에게서 의서를 받아 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장서방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쫓기다 깊은 상처를 입고 멀리 피신해야 했소. 의서는 간신히 지켰지만 당신에게 전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지요. 경풍이 품에서 배 보자기를 꺼내 아추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소. 이제야 드릴 수 있게 되었구려. 아추가 보자기를 받아 풀어보니 앞서 장서방 방에서 찾은 의서와 똑같이 생긴 책이 또 나왔습니다. 아추가 어리둥절해하자 경풍이 말했지요. 서방이 손에 넣은 것은 내가 쫓기며 따돌리려고 일부러 두고 간 가짜 책이요. 이것이 진짜 진시의서요. 당신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의술의 정수가 담겨 있어. 이것을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소. 경풍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 의서로 많은 백성을 살리라고 당신이 그 뜻을 이루어 줄 것을 믿는다고 하셨소. 아추가 의서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드디어 의서를 찾았어요. 편히 가세요. 재헌이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물음이 다 풀렸음을 느꼈습니다. 경풍에게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이처럼 애써주셨군요. 괜찮으시다면 이 집에 머무르십시오. 모시겠습니다. 경풍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어. 그 서울 나으리의 새가 크니 조정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오. 일이 끝나면 찾아오겠소. 말을 마친 경풍은 다시 삿갓을 쓰고 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고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서방과 손잡았던 서울 나으리가 탐욕과 몰이, 당파 조성 등의 죄로 임금의 명에 의해 집이 몰수되고 처형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다시 환호했습니다. 고을에 드디어 예전의 평온이 돌아왔지요. 재헌은 아추의 보살핌 아래 몸이 완전히 낫자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과거를 보고 공명을 세워야 백성을 더 잘 지키고 싶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이지요. 아추는 심시댁과 이진겸 의원의 도움 아래 기생당을 되찾았습니다. 집을 다시 손질하고 성실한 약방 일꾼들을 들여 다시 문을 열었지요. 개업하는 날 재헌, 윤시마님, 이진겸 의원, 진명, 왕복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구름같이 몰려와 주었습니다. 기생당이 다시 문을 열자 아추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의자 인심, 불분귀천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의술이 뛰어나고 값도 낮았으며 가난한 이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지요. 금세 백성들의 사랑을 받아 모두 아추를 어린 신이라 불렀습니다. 진명은 아추 곁에서 부지런히 배우며 실력이 쑥쑥 늘었습니다. 이진겸 의원도 자주 기생당을 찾아 함께 의술을 논했지요. 두 사람은 나이를 잊은 벗이 되었습니다. 왕복의 다리 상처도 완전히 낫자 심시댁에 계속 남아 재헌을 도와 비단전을 돌봤습니다. 왕복의 손을 거치자 비단전 장사가 다시 살아나 예전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가을 과거가 열렸습니다. 재헌은 탄탄한 학식으로 무난히 생원 시험을 통과했지요. 소식이 고을에 전해지자 심시댁은 환해졌고 동네 사람들도 너도 나도 달려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윤시마님은 아들이 빛을 내고 기생당도 날로 잘 된다는 것이 흐뭇하여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재헌이 기생당을 찾아갔습니다. 아추가 할머니 한 분에게 침을 놓아드리고 있었지요. 손놀림이 침착하고 세심했습니다.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내리쬐어
아추의 얼굴을 환히 비추니 그 맑은 눈과 단정한 얼굴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아추 어른, 기생당이 날로 번창합니다. 재헌이 웃으며 말했지요. 아추가 고개를 들고 재헌을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도련님, 생원 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크게 출세하셔서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세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재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년에 서울에 올라가 대과를 볼 것입니다. 합격하면 이 고을에 돌아와 일하게 해달라고 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과 함께 이 고을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겠지요. 아추의 뺨이 살짝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명이 곁에서 보다가 씩 웃으며 말했지요. 스승님, 도련님이 이리도 잘해주시는데 외면하시면 안 되지요. 아추가 진명을 흘겨보자 진명이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재헌이 아추의 마음이 선하고 용기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했지요. 아추 어른, 3년 전 어른이 제 목숨을 살려주었고 그 뒤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데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른을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아추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고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내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지요. 재헌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재헌이 뛸 듯이 기뻐하며 아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추 어른,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윤씨 마님은 소식을 듣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두 사람의 혼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반년 뒤 재헌은 대과에서 당당히 진사에 합격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고을에 돌아와 일하기를 청하여 고을 수령의 보좌로 부임하게 되었지요. 두 사람의 혼례는 고을 전체가 들썩이도록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기생당도 심시, 비단전도 홍등을 내걸고 온통 잔치집이 되었지요. 고을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 함께 기뻐했습니다. 혼례 뒤 재헌은 부임지에서 성실하고 청렴하게 일하며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추는 기생당을 운영하며 사방 백성들을 돌보았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공경하며 사랑스럽게 살았습니다. 고을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이였지요. 이진겸 의원은 아추와 재헌이 잘 자리를 잡고 진명의 의술도 날로 깊어지는 것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기생당 운영을 진명에게 맡기고 자신은 사방을 돌며 더 많은 백성을 치료하기도 했지요. 왕복의 다리 상처는 깨끗이 나았고 비단전 일을 계속 도왔습니다. 그의 손 아래 비단전은 예전보다 더 흥했지요. 몇 해가 지났습니다. 재헌과 어사의 다스림 아래 이 고을은 인화가 넘쳤고 백성들이 편안히 살았지요. 기생당은 고을은 물론 이웃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한 약방이 되었습니다. 아추의 의술은 사방에 퍼져 먼 곳에서도 어린 신이를 찾아 사람들이 왔지요. 어느 가을날 재헌과 아추는 아이를 데리고 진겸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진공겸 지묘라는 5글자가 뚜렷이 새겨져 있었지요. 아버지, 왔어요. 아추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지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헌 서방님과 혼인하여 아이도 낳았어요. 기생당도 날로 잘 되고 있답니다. 아버지가 바라시던 것을 해냈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재헌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겸 어르신, 아추 어른처럼 훌륭한 따님을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기생당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묘비를 바라보며 물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아추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외할아버지야, 아주 훌륭한 신이었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평생 하셨지. 너도 외할아버지를 본받아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이가 알 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님을 따라 묘 앞에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석양이 내려앉았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묘지에도 재헌과 아추에게도 가득 쏟아졌지요. 두 사람의 모습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 위로 환하고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3년을 알아누웠던 긴 고통, 침세대로 일어선 기적, 가난하고 비천한 두 사람의 만남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의는 더디게 올 수 있어도 결코 오지 않는 법이 없고, 선함과 용기는 끝내 어둠을 이겨낸다는 것을, 민간에 감추어진 기이한 재주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진정한 정의란 것이 길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되었지요.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따뜻한 빛이 찾아드는 법이니 바로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하늘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어르신들, 앞날에도 봄볕처럼 따사로운 일만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 부족한 이야기꾼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는 말씀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기쁨이 됩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